자, 2022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 이제 오후 세션을 시작할 텐데요. 오전 세션에서는 세 분의 기조 강연을 통해서 과연 우리 로봇 기업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후 세션에서도 국내의 로봇 전문가분들 모시고 인간, 로봇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이 협업할 수 있는 그 방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토크쇼와 초청 강연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먼저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크쇼에서는 인간 로봇 디지털 기술 협업 확대를 통한 제조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토크쇼 좌장은 한국 로봇학회 조혜경 회장님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6분의 패널분들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진로봇 박성주 대표님,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정홍범 대표님,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권인소 교수님, 국제미래학회 회장, 인공지능 메타버스 포럼 안종배 회장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상록 방역 로봇사업 단장님, 그리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로보틱스 연구센터 황정훈 센터장님, 이렇게 6분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번 토크쇼는 먼저 6분 패널분들의 발제를 5분 정도씩 간략하게 청해 듣고요. 그 다음에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토크쇼를 진행하겠습니다. 6분의 패널분들께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생산 환경 패러다임 변화,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핵심 스킬, 그리고 인간 로봇 디지털 기술 협업 확대를 통한 제조 혁신 방안에 대해서 약 5분씩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자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유진로봇 박성주 대표님의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로봇의 박성주입니다. 이 시간은 짧게 5분 동안 그 제조 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기업의 전체 자동화에 있어서 가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뒤떨어진 데가 사실은 공장 제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조 그 환경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본질이 뭐냐 하는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지 않고는 더 이상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다. 이제 이것이 핵심적인 그 본질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창출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패전국의 시장을 열어가는 것도 방법일 거고, 또 뭐 유행을 만들다든가 수요가 많을 때는 그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는 고객의 취향도 가지각색이고 또 요구사항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시장을 열어가는 것이 더 어려워졌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 이게 이제 현실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모든 기존 산업을 보게 돼도 기존 산업의 소위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중국의 그 저가 또 품질력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거냐, 이것도 굉장히 당면한 그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조 환경에 적용을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근본적인 그 패러다임을 시프팅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조 환경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그 전개가 되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네이블 테크놀로지라고 오늘 오전에도 계속 유사한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뭐 로봇, AI, 뭐 엣지 컴퓨팅,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이클, 시장에서 고객의 그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는 그 기획 단계부터 마지막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하나로 묶어서 혁신을 하자라는 게 그 핵심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20%를 개선할 수 있었고 30%를 개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근본적인 몇천 배, 몇백 배를 개선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그 나이키의 스피드 팩토리라고 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제품이 나올 때까지 통상 2년이 걸리던 걸 24시간이면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전형적인 그 사례인 것 같아요.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완성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점점 고객의 그 의견을 그 기업의 사이클 프로세스 안으로 참여를 시켜서 고객의 그런 경험을 확장하겠다. 또 그런 모든 5G를 비롯해서 로봇 기술, AI 기술, 이런 모든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다 접목된 소위 스마트 팩토리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그런 공유 팩토리까지도 나오는 시대가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분적이는 하지만 제조 현장에서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R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거나 메인터넌스를 하는 것, 또 물류에 대한 그런 자동화, 또 조립 자동화, 그 다음에 AI를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또 공장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원격에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원격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려할 사항들은 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 공장 환경, 제조 환경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쉽지 않다, 가장 느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공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공장 문을 열기에 그것이 이제 일종의 저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저항은 그런 잡 시큐리티 문제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제 그런 문제도 또 볼 수 있고요.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술은 있을지라도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거냐, 어떤 서비스를 가져갈 거냐, 이런 서비스 모델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고민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기술은 있으되 적용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즘에 샌드박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샌드박스의 틀에서 한번 트라이 파일럿으로 돌려보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주 대표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청해 드릴 텐데요. 현대차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정홍범 대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고 계시거든요. 네, 대표님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저희 싱가포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센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메타 스마트 팩토리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메타 스마트 팩토리를 하게 되는 그 배경은 모든 것을 데이터화 시켜서 거기에서부터 저희가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낭비 요인을 제거를 하는 것, 그래서 최적화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장에 맞추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제조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과정, 물류부터 시작해서 제조 공정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로스들이 사실은 있는데, 이것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그것을 제거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확장성을 좀 갖도록 해서 유연성을, 향후 어떤 변화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유연성을 갖는다는 것이 이제 저희 큰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 도표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고객 중심의 제조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는데, 다양한 상품이 들어가야 되고요. 다양한 상품을 동시에 이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복잡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들을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량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또한
그 상반되는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심리스 데이터 커넥티비티 하에서 메타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그 제조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자율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물리 공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제어합니다. 그것은 인간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인간과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핵심 요소를 보게 되면 먼저 이 정보의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결국 인간이 인터랙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각화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공장 안에는 많은 이제 리소스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제어 플랫폼이 구축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사전에 이제 시뮬레이션 되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이 또한 필요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 스마트 팩토리가 일정 형식의 폼팩터의 자동차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화해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 아키텍처 또 하드웨어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추가가 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이제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표에서 저희가 사용되고 있는 이제 로봇의 실질적인 이제 기술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이제 로봇을 활용을 해서 지금 작업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업됐는지 안 됐는지 실제 공장에는 사람들이 이제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것을 이제 오사양이나 오조립 또 때로는 이제 미싱하기로 한 이런 작업 누락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이제 키퍼라는 이제 사람이 공정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로봇이 대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 스팟을 통해서 거기에 그 매니플레이트에 카메라를 달아서 스팟이 이제 품질을 체크하는 개소의 그 물건 부품에 이제 접근을 하고 그걸 영상을 찍어서 평가를 하는 그래서 합부를 판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기술을 보더라도 스팟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작동돼야 되는 이제 ROS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지션을 제대로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의 기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슬램 기능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이제 다른 IoT를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카메라로 이제 부품을 이제 영상을 취득을 하고 이거를 이제 anomaly detection을 하는 이제 AI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엣지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하느냐는 걸 놓고 또한 통신과 이러한 엣지 컴퓨팅 기술이 또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이 하나의 간단한 AI 키퍼를 대신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거 AI 키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많은 이제 요소 기술들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의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공장 내 다양한 이제 모바일 로봇들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로봇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어떤 이제 기능을 이제 어떻게 보면 통로를 컨정션이 없이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적의 운영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그 로봇들에게 이제 그것을 그 좌표를 주고 이동 위치를 제어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각종 로봇들이 모바일 로봇들이 슬램 기능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라이더 센서라든지 각종 센서들이 카메라도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센서들이 들어가고 이것들이 이제 개별적인 이제 슬램 기능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이제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관제 시스템이 또 필요하고 이거를 또 총괄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개선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티드 오토노미라 그럴까요? 그래서 서버에서 전체적인 이제 그 가야 될 좌표나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이제 플로어 상에 있는 로봇들은 좀 더 슬레이브화 시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모바일 로봇 통합 관제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ROS만이 아니라 이제 그 로봇들이 정확한 위치를 갖느냐 하는 부분, 또 이제 심리스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커넥티비티를 위한 통신 기술, 그리고 이제 그 로봇이 어느 위치를 가고 이제 영상을 받아서 또 자기가 판단하는 엣지 컴퓨팅 기술 등등의 이제 많은 기술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이제 마무리로 제언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술을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로 좀 도식화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술이 완성 단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기대치만 높고 아직 기술을 활용하기에는 좀 더 연구해야 되는 어떤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깨닫고 있는 게 뭐냐면 레드니스 레벨에서 테크닉에 대한 레드니스 레벨 테크놀로지에 대한 양산 준비도를 지금 로 레벨부터 하이 레벨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하이 레벨의 부분은 이제 기업체들이 개발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초 단계에 있는 기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떤 POC 개념에 있는 기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어떤 학회라든지 이제 국책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어떤 그 R&R이 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이러한 연구하는 생태계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두 분의 발제를 들었고 총 네 분의 발제가 더 남아 있는데요. 우리 발표자분들께서는 시간 관계상 5분 이내로 좀 짧게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부족하셨던 부분은 토크쇼에서 또 편안하게 대화하실 수 있으니까요. 5분 이내로 짧게 발표해 주시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권인소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조 혁신 방안 관련해서 제가 유일하게 대학에서 온 발제자여서 인력 양성 관점에서 소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나름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00명당 로봇 운영 대수로 보면 전 세계에서 한 2등 정도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는 이제 국제 로봇 연맹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물론 한 3, 4년 전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트렌드가 비슷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최근에 AGV 특히 물류 관련해서 실리콘2에서 대략 AGV 100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솔루션을 설치를 했는데 그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국내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작은 대수의 AGV나 운용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대단위의 AGV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 엄청난 규모의 최적화 문제라든지 컨트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전문가 집단이 인간 로봇 협업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
그다음에 로봇 디지털 협업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 분야에 포커싱이 맞춰진 전문 인력 양성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최근에 한경경제에서 발표한 산자부의 자료인데요. 지금 분야별 전문 인력 부족 현황을 봤더니 지능형 로봇이 대략 한 3번째 정도에 위치할 정도로 고급 인력, 특히 전문 인력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그 물류 로봇에 대한 사례를 소개드렸듯이 그 원인을 그 카이스트 장영재 교수님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봤더니 중국 업체는 왜 그러면 100대가 넘는 AGV 로봇을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인력 구조, 그다음에 그 중국 업체가 갖고 있는 물류 자동화에 투자하는 비용을 분석을 해봤더니 소프트웨어가 대략 한 57%. 근데 우리나라의 국내 업체의 대부분의 AGV 개발하고 설치하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은 12%, 오히려 설치 및 AS가 46%.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실제 전문 인력의 구성비에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약간은 좀 양심 고백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로봇 분야의 그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뭐 세계적인 데이터를 구할 수는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갖고 있던 CMU하고 제가 실제 만들었던 카이스트 로보틱스 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교수 수에 있어서는 뭐 대략 2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연구원이 카네기 멜론은 한 230여 명이 됩니다. 근데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연구원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 로봇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는 특히 학교 레벨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에 대한 경험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전문 연구 인력이 같이 참여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교과목 구성도 제가 검토를 면밀하게 해봤더니 카네기 멜론은 수학, 통계, 플래닝,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대략 한 30개 과목을 효과적으로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정말 그 솔직한 고백인데요. 학생들이 필요로 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수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가르친다고 제가 참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기초적인 저희 인력 양성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상 누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3가지 분야로 저희가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한 세트를 짜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능형 시스템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교육 연구가 필수적이고요. 특히 인간의 지시나 반응을 이해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술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로봇과 인간의 협업을 위한 클라우드 로보틱스, 그러면서 현장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따라서 설치 및 AS는 모든 것이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설치될 수 있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쪽. 궁극적으로는 실패로부터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디지털 트윈과 같은 방식으로 로봇과 메타버스가 융합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4번째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4번째 발표는요, 국제미래학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메타버스 포럼 안종배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5분이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코로나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제조업의 그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로봇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저 나름 생각을 한번 공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혀 새로운 어떤 문명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 코로나 또 애프터 코로나가 정말 현실화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그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 새로운 문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크게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이전부터 뭔가 좀 하려고 했던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이를 통해서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 사회를 구현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같은 기술들이 우리 곳곳에서 핵폭풍처럼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뭔가 좀 휴먼 중심의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따뜻한 로봇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좀 뭔가 좀 개인 맞춤형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욕구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언택트 그리고 스마트 그리고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변화를 자연스럽게 우리 이 제조 쪽에 자연스럽게 이제 대비를 하다 보면은 우리 뭐 현대장치도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그 메타 지능형 자율 공장 이런 어떤 혁신이 제조 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그 제조 공정의 혁신 그리고 제조업의 비즈니스 혁신 이 두 가지를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조 공정은 자연스럽게 지능화되고 또 자동화되고 모든 부분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에는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죠.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고객 맞춤 생산 그리고 고객의 가치를 다양하게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 또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산과 서비스 또 마케팅이 서로 연합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분야의 혁신이 자연스럽게 제조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런 어떤 부분과 연계해서 그러면은 이런 어떤 제조 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일종의 그 지능형 로봇 지능형 로봇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 로봇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에 대한 나름대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로봇 산업 기술의 어떤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로봇 기술 산업에 자연스럽게 접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의 로봇 산업 기술의 고도화 이 부분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똑같은 그 산업형 로봇을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죠. 생산 쪽도 있고 공정 쪽도 있고 재고 쪽도 있고 물류 쪽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도 또 서비스 산업의 영역도 워낙 지금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로봇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어떤 그 종류와 어떤 기능들을 굉장히 다양화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무슨 인력이 필요하면은 일종의 그 오퍼레이터 인력이 특히 필요합니다. 그 오퍼레이터 인력은 현재 예를 들어서 제조에서 공장을 해서 생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재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오퍼레이터를 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통한 재배치 이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이 고도화된 어떤 그 직업을 갖게끔 해주는 그런 노력 이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조금 이제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만은 특히 로봇 산업 같은 이런 변화가 빠르고 또 영향력이 큰 이런 쪽에서는 로봇 산업을 위한 차차차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 차차차 전략이 뭐냐?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런 미래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를 바로 읽고 그것을 예측해서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체인지 역량 그리고 어떤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예측을 해서 미래 전략을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챌린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미래 전략을 실천을 함으로써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찬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차차차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도 세계적인 어떤 산업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하지 않은 국가 기업 개인에게 미래는 없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성공은 실천하는 자의 것이라는 우리 국제미래학회 이제 국제자문위원인데 피터 스위츠의 미래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오늘 같은 이런 포럼을 통해서 로봇 산업도 더욱더 한국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각 개개인의 어떤 기업을 위해서 또 여기 속한 모든 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정구 회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5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상록 방역 로봇 사업 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상록입니다. 오늘 주제가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 서브 타이틀을 주셔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발제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주제가 인간 로봇 디지털 기술 협업을 확대를 통한 제조 혁신인데 아까 우리 손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제조 혁신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 대상이 과거의 제조 혁신하고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산업 자체가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서 어떻게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의 하나의 컴포넌트로서의 제조 현장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런 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자칫 너무 그 제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자칫 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슬라이드를 마련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손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일단은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서 기업 간의 협력 패턴이라든가 산업 간의 경계 같은 것들이 붕괴가 발생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오늘 그 주제 발표해 주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그 변화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변화 속에서 소위 제조 현장이 어떻게 바뀌겠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디파인하는 게 필요한데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디지털 대혁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디지털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에 앞서서 대상으로 하는 제조 대상이라든가 혹은 툴들에 대한 혹은 현장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우려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을 대전환을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소위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겠느냐 이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준비가 된다 그러면 그럼 우리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봇을 잘 활용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 제조 현장, 산업용이죠. 그다음에 일부 군사용, 수술용입니다. 이러한 잘 활용되고 있는 로봇들을 보면 사실은 이미 다 아주 잘 정의된 사업들입니다. 즉 미리 프로그램이 가능을 해서 정해진 일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작업을 반복하거나 정해진 환경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일부 센서를 가지고 적응해 나가는 정도가 지금까지의 로봇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인간하고 디지털 대혁신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인간하고 로봇하고 협업하는 현장을 쳐다보게 되면은 일단 시장 같은 경우도 제조업을 넘어서서 배달이나 서빙이나 뭐 제가 하고 있는 방역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업들을 보게 되면은 변화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미리 정해지지 않은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로봇이 많이 활용되어 있던 현장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넘어서야 되는 부분은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로봇을 이용해서 다뤄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과거에는 주로 기구를 디자인한다거나 혹은 정밀 제어나 적응 제어 같은 혹은 센서를 잘 응용하는 그런 하드웨어 센트릭 로봇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그런 기술에다가 더해서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그리고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는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로봇을 활용하는 그런 범위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키가 되는 테크놀로지는 역시 AI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AI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손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로봇 에즈 서비스라고 하는 라스 플랫폼을 준비한다든가 혹은 로봇 자체를 기존의 하드웨어 센츄리 로봇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지 우리가 지금 새롭게 주어지는 환경을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슬라이드는 아까 손 원장님께서 쓰셨던 슬라이드인데 사실 산업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미래산업 정책에서 관련된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즉 그러한 준비들이 되면은 말 그대로 사이버 스페이스와 피지컬 스페이스의 진정한 fully connected된 개념으로 연결될 거다라는 거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뭐 가상화 기반의 설계라든가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겠고, 피지컬 스페이스로 나오게 되면은 결국 모든 곳에서의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봇의 역할이 주어지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론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이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로봇에다가 AI라고 하는 기술을 더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로봇을 전 산업에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타이제이션을 위한 라스라든가 혹은 로봇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하드웨어 센트릭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으로 바꿔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그렇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해 메타 모델을 한번 연구를 해보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어진 주제는 국내 로봇 산업 활성화 방안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로봇을 가지고 그냥 기술을 조금 더 발달시키면 전 산업의 로봇화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I라고 하는 가장 키 테크놀로지를 강력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이제는 정책 관점에서도 보면은 산업용 로봇이냐 서비스 로봇이냐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디테일하면서도 커스터마이즈된 전략을 따로 짜야 되는 거고, 이제 지금까지의 개별 로봇 그리고 하드웨어 개발 정책 위주의 정책을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AI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나 산업 관점에서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런 걸 제대로 개발을 하고 전 산업의 로봇화를 하기 위해서 라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런 라스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타이제이션,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메타 모델, 이런 것들을 추가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단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6번째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로보틱스 연구센터 황정훈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황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인간 로봇 디지털 기술 협업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향의 기술 개발을 추진되어야 할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제조 혁신을 위해서는 사실 로봇을 더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증거 자료라고 할까, 이제 저도 자료를 열심히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데서 발표됐던 논문 중에 나온 내용인데요. 로봇 기술이 저희가 생산성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실제로 분석을 해서 그 로봇을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로봇이 GDP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을 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분석 기간은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초의 GPT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증기기관 기술, 굉장히 이거는 제너럴 퍼포즈 테크놀로지로서 1차 산업혁명을 리드했던 그런 기술인데, 로봇이 그 기술에 상응할 만큼 GDP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분석이 되었고요. 저희가 뭐 IT 기술이 전체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건 다들 인식하실 텐데, 그에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봇을 도입하는 건 당연히 큰 도움이 되고, 이런 이제 정량적인 자료도 있겠고요.
그리고 로봇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되고 있는 게 저거 이제 한 30년 전과 비교해서 사실 인건비는 2배 이상, 근데 로봇 가격으로만 보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로봇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그 국내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로봇 도입해서 쓰고 있는 제조 환경이 그렇게 그 로봇 도입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국내 현황인데요. 국내가 어떻게 보면은 로봇 밀도가 세계 1위로 가장 높은 환경이고, 그리고 로봇을 굉장히 잘 쓰고 있지만 실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전기전자 산업에서 약 60% 정도, 그리고 자동차 쪽 산업에서 한 30%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대기업 산업에서 주로 쓰고 있고요. 일반 중소 제조 환경에서는 사실 거의 쓰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로봇을 중소 제조 환경에서 쓰게 하는가가 어떻게 보면 산업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기 위해서 도입 비용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거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2015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국내 사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 비용에서 사실 로봇을 한 대 도입할 때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로봇 자체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기기라고 해서 그게 전체 도입 비용이 한 3분의 1 되고요. 또 SI라고 해서 로봇을 설치하고 그 동작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또 전체 한 3분의 1 됩니다. 이런 부분의 비용을 줄이지 않고는 사실은 전체 도입 비용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주변 기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비용 저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변 기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게 전형적인 로봇 도입 환경입니다. 로봇이 한 대가 있으면 주변에 저렇게 안전 펜스가 있어야 되고요, 법적으로. 그리고 문을 열면은 제조 라인이 멈추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저 문만 열었다고 로봇이 멈추면 생산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 지금 법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환경에서 로봇을 쓰게 돼 있는데, 만약에 로봇이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 연구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협동 로봇에 대해서 가장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굉장히 저 부드러운 소재를 사람이 가져다가 올려놓았고요. 그 다음에 접착하는 공정을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부드러운 소재를 로봇이 다루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올려놓기도 어렵고, 또 굉장히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부대 장치도 많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로봇은 또 한 번 배우면 저렇게 일정한 힘으로 융착 작업하는 그런 작업은 반복적으로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죠. 지치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하고 로봇이 같은 사이트에서 저렇게 협력해서 작업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제조 로봇의 안전이 향상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쉬운 사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로봇을 프로그래밍할 때 이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래도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을 프로그래밍할 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로봇 전용의 언어라고 해서 로봇 전용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전문가가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런 과정을 하고 또 저런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실제 로봇에서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로봇을 한번 공정에 설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한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거를 공정이 바뀔 때마다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공정을 세워서 또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그럼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만이 아니고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저렇게 그 생산 현장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놔두지 않고도 저렇게 로봇이 알아서 잘 집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은 사실 저런 그 재료가 있어 저렇게 늘어져 있어 충분히 꼽는 작업은 잘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재료가 바뀌어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로봇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로봇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봇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당연히 로봇 기술과 AI, ICT 기술이 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 방향성은 물론 지금까지도 저희가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가지가 계속 확보가 되어야 사실은 이 로봇이 제조 현장만이 아니고 서비스 현장에서도 산업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큰 그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6분 패널 분들의 발표를 모두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토크쇼의 주제는 인간 로봇 디지털 기술 협업 확대를 통한 제조 혁신 방안입니다. 자, 먼저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로봇학회 조혜경 회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패널 분들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로봇 박성주 대표님, 그리고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정홍범 대표님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실 거고요. 네, 카이스트 전기전자공업부 권인소 교수님, 국제미래학회 인공지능 메타버스 포럼 안종배 회장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상록 단장님, 그리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황정훈 센터장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1시간 조금 넘게 토크쇼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럼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장님 마이크 가지고 계신가요? 마이크 되나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 토크쇼 인간 로봇 디지털 기술 협업 확대를 통한 제조 혁신 방안의 좌장을 맡은 한국 로봇학회 회장 한성대학교 조혜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산업 현장에는 로봇이 인간과 함께 협업하면서 시스템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데이터, 네트워크, 또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더 넓게 포괄하게 되면서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토크쇼는 제조 혁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6분의 패널께서 발제를 통해서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계획대로는 2시 30분까지였는데 한 10분 정도 더 추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참석자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오상록 키스트 방역로봇 단장님 오셨습니다. 그 옆에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회장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싱가포르에서 참석해 주시고 계신 현대차 정홍범 대표,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 정홍범 대표님 자리하셨고요. 제 왼쪽으로는 카이스트 권인소 교수님, 그리고 유진로봇의 박성주 대표님, 그리고 전자기술연구원 황정원 센터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컨퍼런스 주제를 받고 제가 좀 재미있다고 느낀 점은 로봇은 융합의 어떤 대표적인 기술인데 로봇을 융합 기술이나 신기술로 통합해서 표현하지 않고 인간, 그다음에 로봇, 또 디지털 기술이라는 세 개의 주체로 이렇게 구분해서 쓴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행사를 기획하실 때 그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로봇의 이중적인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봇이 인간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기계이고 기술이지만 반대로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인간처럼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또 움직이는 똑똑한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는 재미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와 인간 간의 그 태스크를 분류할 때 로봇은 때로는 기계가 맡아야 될 일을 담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에게 배정될 법한 그런 일도 맡을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도 포함해서 오늘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생산 환경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인간, 로봇, 디지털 기술 간 성공적인 협업 및 융합을 위해서 핵심 스킬은 무엇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조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인간, 로봇,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융합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생산 환경 패러다임 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조 분야에서는 그 코로나로 인한 공장 폐쇄라든지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력 부족 같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위기 요인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로봇, 인공지능, IoT 등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신기술들이 성숙하고 있다는 것이 또 기회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생산 환경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요? 먼저 산업 현장에 계신 박성주 대표님과 정홍범 대표님께서는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2, 3분 정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국제 미래학회를 이끌고 계신 안정배 회장님께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답변 짧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다면, 그러면 제조 혁신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많이 만들면 되죠.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을 때는 제조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컨베이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두 가지를 없애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하나를 없애야 되는 것은 컨베이어고, 두 번째 없애야 되는 것은 페이퍼다. 페이퍼리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우선은 그 컨베이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다품종 소량 생산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이게 오히려 걸거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컨베이어의 자리를 무엇이 그럼 대체할 거냐, 아이콘이 뭐냐, 결국 이제 그것이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던 AI 기술, 로봇 기술,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그 유연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럼 제조 현장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유연성을 필요로 하느냐? 결국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가지를 생산하다가 품종을 바꿔서 프로덕트 체인지 오버가 일어나야 될 때, 과거에는 이것이 몇 시간에서 또 길게는 하루도 걸릴 수 있고 이틀도 걸릴 수 있는데, 이런 체인지 오버를 얼마나 유연하게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냐. 극단적으로는 이 체인지 오버 시간이 0초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거를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장비가 생산 중에 고장이 났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머신의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는데, 이 다운타임을 미리 예측을 해서 다운타임이 아예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또 적용이 될 거고요. 또 품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질이 한번 불량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손실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불량이 나기 직전에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품질 불량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류가 부품이 들어와서 완제품이 나갈 때까지 그런 모든 사이클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부품이 공급이 되고, 또 만들어진 생산 그 완제품들이 곧바로 이렇게 유연하게 나갈 수 있다면, 그 글자 그대로 심리스하게 모든 제조 현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또 신속함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조 환경들이 변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정호입니다. 생산 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동인이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의 사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모빌리티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차량을 구입하는 이제 니즈는 상당히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수단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기보다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편리하고 이런 어떤 커넥티비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더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한 어떤 이제 생산이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이제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이제 개인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자율 주행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특별히 그 스페이스에 대한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자기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에 대한 니즈, 스페이스 상품, 그러니까 자동차 상품 자체를 이제 스페이스를 판매하는 상품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춤형. 그래서 제조 현장 자체가 지금까지는 이제 대량 생산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의 가야 될 방향성은 맞춤형 생산이라는 겁니다. 맞춤형 생산을 하게 되면 복잡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로봇을 활용하는 것은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계속 이제 빵떡을 찍듯이 똑같은 작업을 반복시키는 그러한 자동화는 지금까지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성을 한꺼번에 이제 이루려고 하다 보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고 이런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플렉서블한 생산 제조 방식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자연히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지능형 이제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의 환경의 패러다임은 급속도로 이런 자동화에서 자율화 생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그런 환경으로 좀 같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것에 연계돼서 그것을 제어하고 사람과의 어떤 인터랙션을 위해서 이것이 가상화가 돼야 되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로 분석되고 계속 진화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부분이 급속도로 인더스트리 4.0의 기술이 접목되면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코로나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그 한국의 제조업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제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또 메타버스 또 뭐 IoT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이런 핵심 기술들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5년 이상을 당겼어요, 기술을 그 개발을. 또 그것이 또 현실에 바로 적용되는 속도도 이전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미 뭐 모든 가전에 또는 뭐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IT 기업, IT 기기에 이제 인공지능은 핵심이 들어가 있고 메타버스 관련한 기술들이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뿌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 제조 현장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글로벌 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그 정기 기간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3으로 봤을 때 그 최근에 또 예전에 했던 IT 산업이 그 생산 향상에 기여한 것은 6으로 봤어요. 6으로.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 로봇이 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은 한 3 정도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능형 로봇이 제조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은 8에서 한 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더라도 이전에 어떤 일반 로봇만 가지고 했을 때랑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이런 그 지능형 그리고 자율형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했을 때는 생산성 향상이 거의 뭐 10배 가까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워낙 빨리 발전하고 또 그것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장 우리 그 디지털 혁신 현장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관점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주도하면은 오히려 이런 어떤 이 변화를 새로운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성공적인 인간 로봇 디지털 신기술 협업을 위해 필요한 핵심 스킬은 무엇인가입니다. 기술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업무를 맡은 개인이나 또 조직이 갖춰야 될 소프트 스킬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 세계적인 비전 분야 전문가이신 권인소 교수님,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로봇 전문가이신 오상록 단장님, 그리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로봇연구센터를 맡고 계신 황정원 센터장님께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한 3분 정도씩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제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이런 새로운 기술의 혁신은 결국 사람이 문제인데 지금 국내 우리 로봇 분야 혹은 지금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 로봇 디지털 협력을 통한 어떤 미래 제조 혁신을 위한 인력 양성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포텐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AI 분야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인력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드라이빙하고 계셔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인력 양성을 위한 큰 그림을 저희가 함께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분석 전문 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때까지 주로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특정 영역에 적용하고 그걸로부터 어떤 차별화된 독창적인 연구를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실제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로봇과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엮어지려고 하면 결국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우리 그 제조 혁신을 위한 특히 그 고장 진단이나 예측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칩셋들의 어떤 고장 진단을 사전에 분석해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역으로 트레이싱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그와 같은 데이터 전문가를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제가 할까요? 그 오늘 주제가 역시 그 제조 혁신이라는 그 키워드인데, 사실은 제조 현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로봇의 활용도를 보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나마 로봇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조 현장을 보다 혁신하자라고 하는 거를 넘어서서 소위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전 그 산업에 소위 사이버 피지컬의 완전한 그 커넥티비티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다른 분야에까지도 어떻게 로봇을 이제 적용하겠느냐라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간하고 로봇하고 뭐 협업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제조 혁신, 제조 현장에서 로봇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조 현장에서도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화의 키워드는 어떤 플렉서빌리티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어댑터빌리티가 더 요구되고 있고 또 그때그때 적응할 수 있는 뭐 민첩성이라고 할까요? 그 애질리티가 더 요구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테크놀로지를 풀기 위해선 공통적으로 맞닥뜨리는 불확실성, uncertainty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결국 uncertainty는 인간하고 로봇하고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uncertainty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결국 테크놀로지 상으로 보면은 데이터하고 AI가 지금 거의 유일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툴이고요. 그래서 AI하고 데이터 좀 더 넓게 AI를 포함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가 우리가 앞으로 전 산업의 로봇화를 위한 가장 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AI라고 하는 것도 지금 딥러닝이 굉장히 임팩트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냥 하나의 알고리즘일 뿐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AI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로봇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로봇이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로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아까 발제할 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이라고 하는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테슬라의 전기자동차가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새롭게 가져가면서 저희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그 임팩트를 보게 되면 그게 뭐 테슬라에 큰 임팩트를 줬다 이런 거 차원이 아니라 왜 테슬라가 저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냐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에 대한 절박성, 필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로봇도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전 산업의 로봇화를 위해서 AI가 키고 그거를 로봇이 적응해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로봇 자체의 패러다임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을 제대로 끌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뭐 라스의 개념이라든가 혹은 서비타이제이션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을 로봇을 원격에서 모니터링하는 플릿 매니징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그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의 아주 일부분의 기능일 뿐이고 조금 더 큰 차원에서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 개념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우리 로봇의 전산업화 응용 이걸 위한 가장 핵심적인 스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주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조 혁신을 위해서 사실 유연성과 신속함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로봇이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로봇들이 적합한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공정을 설계하고 로봇을 설치해서 활용하는데 사실 뭐 길면은 수개월까지도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로봇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잘 보면은 아직까지도 많은 현장에서 모든 부분을 자동화하고 로봇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게 과연 답일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제조 혁신 방향에서 그게 맞는 방향일까? 특히 유연성이나 신속함 확보 측면에서 그 방향이 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로봇하고 사람이 협력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지금까지 로봇들은 그 협력하는 방법이나 사실 그런 것들이 잘 가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봇을 잘 쓰는 기술이 사실은 이제 로봇 하는 분들이 연구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로봇 하는 데서만 연구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데서 뭐 메타버스나 또는 뭐 IoT 하는 분들도 같이 해야 그리고 인공지능 하는 분은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로봇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을 저희가 현장에서 사람하고 협업하기 위해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 자체가 힘을 느껴서 안전해지는 방법도 있겠고요. 근데 로봇을 사용하는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IoT나 뭐 그런 ICT 기술들을 써서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로봇하고 협력하는 방법 자체를 안전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같은 공간에 안 있고 메타버스나 AR, VR을 써서 협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과 융합을 해서 로봇을 사용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로봇과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능적 측면에서도 사실 로봇 자체를 똑똑하게 만드는 걸 지금 로봇 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나 또는 메타버스 같은 걸 이용해서 로봇을 쓰는 방법을 편하게 만들어줘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로봇 연구자들 또 그리고 로봇 주변에 다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잘 협력을 해서 이 로봇을 저희가 잘 쓸 수 있도록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협력을 잘 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인간 로봇 디지털 기술이 이제 협업하기 위한 그런 스킬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실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인간 로봇 디지털 기술 협업 또는 융합 확대를 통한 제조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패널 분들께 짧게라도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 왼쪽에 계신 세 분 순서대로 한 2분 정도씩 말씀 주시고 마치시면 오른쪽으로 또 한 2분 정도씩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거 거의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 제조 혁신 관점으로만 사실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제조 쪽에서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요. 왜냐하면 제조 쪽이 가장 로봇을 쓰기 어쨌든 비용을 투자하고 하는데 유리한 환경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조에서 시작된 혁신이 결국은 서비스를 넘어서 전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혁신이 반드시 따라줘야 그것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인간과 로봇이 협업한다는 관점이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의사 결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기업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그 의사 결정은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불행하게도 이것이 이제 페이퍼에 의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데이터를 콜렉트하고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람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하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의사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게 유연성이나 신속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워플로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이 되고 그 혁신을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것과 또 자동화해야 될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도 자동으로 생성이 돼야 되고 분석을 하는 것도 자동으로 분석이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람이 결정을 해주면 거꾸로 그것이 자동화가 돼서 나머지가 또 자동화돼서 처리가 되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회사 안에 있는 모든 공정, 모든 장비, 모든 그 프로세서들이 결국은 하나로 연결이 돼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으로 5G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깔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통합이 돼서 의사결정과 사람이 할 일과 로봇이 할 일, 또 자동화가 할 일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야 그것들이 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현 제조 혁신에 이제 로봇 기술이 적용되는 사례를 보면 결국은 내비게이션 기술이 저는 성숙이 되어서 AGV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 사실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예를 들면 청소 로봇이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자율 자동차가 여러분들의 트랜스포테이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조 혁신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스루,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려면 결국은 로봇 기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어디인지를 저희가 집중해서 분석을 하고 그 기술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비게이션 기술 충분히 숙성되어서 많은 산업적인 획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기술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의사와 의도를 이해하고 설명 가능한 행동을
믿을 수 있게 재현 가능해야 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현실 세계에서의 적용을 위해서는 결국은 인간 수준 이상의 소위 이야기하는 매니플레이션, 어떤 물건을 종류에 관계없이 정말 유연성 있게 핸들링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매니플레이션의 기술의 혁신이 따른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제조업에서의 혁신도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라지 스케일의 뭐 데이터와 AI와 인간 전체를 묶어서 하고, 물론 그런 시도는 해야 되겠지만 저는 학교에서 30여 년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들여다보니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런 브레이크스루는 일어나기 어렵다. 우리 AI의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유도 무지무지 간단한 작은 아이디어, 신경합성망이라는 그 아주 작은 아이디어가 하나의 이그니션이 되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매니플레이션의 변화, 혁신, 그 다음에 로봇이 실제로 데이터와 하드웨어와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제조 분야의 혁신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정해진 환경에서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을 주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런 짜여지지 않은 새로운 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간과 협업하면서 그때그때 적응하는 개념으로 확대를 한다면 그것이 작게는 제조 현장이 되겠고 크게는 또 다른 산업 분야도 되겠죠.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봇 자체를 미리 모르는 상황을 어떻게 적응해 나가겠냐라는 관점에서 아직은 AI 기술이 중요는 하지만 아직은 AI 기술이 완성된 기술이 아니니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으로 그 로봇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랬는데, 사실은 SDR,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으로 바꾸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면 그것이 잘 응용되고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서비타이제이션을 잘 하도록 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플랫폼이 결국은 라스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령 디지털 트윈 같은 데서 쓰이는 로봇을 디지털 트윈 속에서 쓰는 로봇을 어떻게 모델링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디지털 트윈 같은 데서 쓰이는 로봇을 모델링하는 거는 그냥 이벤트 드리븐 어떤 그런 모델로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언서튼한 것들이 새로운 변화가 들어왔을 때에 로봇을 지금까지 해오던 모델링 기법을 가지고 쓴다 그러면은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올 수가 없죠. 확대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로 가려고 그러면은 일단 개념 자체를 SDR로 바꿔주면서, 그리고 그것을 포용해가지고 새로운 확산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한 서비타이제이션 입장에서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그 요즘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임팩트, 또 하나는 또 그 AI의 윈터 타임, 이게 저는 이게 동시에 이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큰 기대를 가졌다가 두 번의 윈터 타임을 맞았던 AI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잘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동차라고 하는 개념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개념으로 바꿔는 그런 테슬라의 시도,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우리한테 보여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래 사회는 그 인간과 로봇의 공생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제조 현장도 그렇고 우리 삶의 현장도 그렇고 그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뭐 그게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분명히 결국은 우리 인간과 로봇은 공생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한 공생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제조 현장만 봐더라도 거기에서 같이 정말 일하고 일하는 그런 종업원을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활동이 돼야 되고 또 거기서 우리 전체 봤을 때는 결국은 소비자들에게도 유익하고 뭐 전체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돼야 되겠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로봇토피아라고 부르는데 뭔가 그런 부분을 지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로봇 카립스라고 그래서 이거 로봇이 도입되니까 우리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공장에 있는 직원들도 다 잘리고 예를 들어서 100명 역할을 했던 것을 로봇 1명이 와서 다 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우리 인간을 오히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은 없어지고 점점 우리가 정말 힘들어지는. 그래서 최근에 뭐 로봇세도 이제 부과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어차피 지금 그런 어떤 굉장히 새로운 어떤 시대에 접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오늘 주제처럼 인간과 로봇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디지털 세상을 정말 조화롭게 잘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밀도 있는 노력 또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또는 윤리적 그런 어떤 활동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큰 틀에서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우리 오늘 제조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 이제 장착되고 또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어떤 그런 스마트 팩토리로 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유는 단순히 이게 뭐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어떤 그 팩토리가 그냥 뭐 그 프로그램화된 그런 것을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경지능망에 의한 딥러닝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말을 자연스럽게 알아듣고 따라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는 마치 우리가 종업원에게 뭐 일을 하듯이 시키면서 서로 협업하듯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어느 시점 되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이제 해결됐죠.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서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정말 그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높은 것과 동시에 또 그 종업원을 포함해서 전 우리 소유자 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그 뭔가 좀 그 인공지능 우리 로봇에 관련한 산업 전체적인 그런 디파인 또 로봇 산업에 관련한 여러 가지 윤리적 또는 법적 또 여러 가지 제도적 또 그런 노력을 함께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코디네이티드 오토노머스 프로덕션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에 요소 기술로서 뭐 많이 필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AI가 이제 개발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요소 기술일 거고요. 뭐 거기에 엣지 컴퓨팅이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산업 현장에 있으면서 이 스마트 팩토리의 성패를 뭐로 보느냐 할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unexpected 돼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발생했을 때 과연 로봇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AI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 학습시킨 것 이외에는 사실은 대응을 못하고 이제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걸 이제 결국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자동화나 이런 자율화가 결국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이제 성패를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도메인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러한 페일러 모드에 대해서 어떤 리던던시를 갖느냐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좀 보고 있고 그 리던던시 모드에 대한 개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능동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존의 그 도메인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같이 녹아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AI 기술이나 로봇 기술만으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인간과 그 머신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휴먼 팩터라는 부분들을 고려한 설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자동차에서 이제 레벨 오브 오토노미를 이야기하듯이 이제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사람의 의사결정 사이에 어떤 전환이라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시간 보냈는데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서 그 우리 이제 로봇 커뮤니티의 가장 큰 염원이고 또 지금 한창 기대가 높은 그 한국 로봇 산업 그 활성화 방안, 그거에 대해서 산학연 한 분씩 대표로 제가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이제 박성주 대표님 해주시고, 학에서는 권인석 교수님, 연에서는 이제 우상도 단장님께 짧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봇 산업 활성화 방안이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로봇 산업에 대한 정체성을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봇 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정의를 하고 이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의 관점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뭐 제조 로봇, 건설 로봇, 뭐 군사 로봇, 물류 로봇, 이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디파인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활성화해 줄 거냐인데, 조금 생각을 해보다 보면 이게 산업이 완전히 서로 다른 산업인데 이것이 하나의 틀로 이게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산업의 특성이 고려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로봇을 기존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로봇을 정의하고, 기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가운데서 로봇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월드라는 전시회는 이제 모든 로봇인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로 많은 그런 비즈니스들이 성사가 되느냐, 오히려 로봇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보다는 그 로봇들이 기존 산업을 돕는 그 산업으로 들어가서 모든 기존의 전시회에 로봇 섹션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해줘서 그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전환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인들이 기술 협력을 위해서는 합쳐야 되겠지만 산업 활성화라는 관점에서는 개개 산업군으로 더 들어가서, 흩어져서 들어가서 그들을 돕는 그러한 사고를 전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학계니까 아무래도 또 인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자동차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이 상당히 대대적으로 현대차 그룹, 모비스 등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로봇 산업 활성화의 관건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가 이야기해왔던 킬러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삼성이나 LG에서 지금 로봇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로봇 산업의 활성화는 아마 조금만 기다리면 1인 1로봇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시대의 어떤 도래를 저희가 더 빨리 당기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로봇이 특정 태스크에서 그다음에 아주 특정한 역할만 하는 그런 어떤 전문화된 어떤 장치로서 기능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나 그게 저희들의 일상 혹은 산업 현장에 심리스하게 사람과 코익지스턴스하는 그런 수준의 로봇 기술로 가려면 저희가 로봇 기술의 혁신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양성이 뒤따라온다면 저는 로봇 산업 활성화는 곧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두 분하고 일부는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로봇이 기대도 많이 높아졌고요. 또 기대에 만족할 만한 성공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박성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로봇을 뭉뚱그려서 볼 게 아니고 요즘 흔히 잘 말하는 그 핀셋형 이런 거를 정책을 좀 만들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 결국은 트렌드를 어떻게 빨리 읽고 먼저 반영하느냐가 그 퍼스트 무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예를 하나 잘 드는 게 있는 게 옛날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가 MP3가 전 세계의 시장을 다 잡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MP3가 외국의 A사에서 나온 제품이 하나가 딱 나오니까 그냥 쫄딱 망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제품이 후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MP3 산업을 제조 산업으로 봤고요 그때. 그래서 싸고 예쁘게 이렇게 만드는 제조 산업 위주로 봤고 외국의 A사는 서비스 산업으로 봤어요. 그래서 단말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주기 위한 서비스 컨텐츠 모으고 그다음에 그거를 활용하도록 위한 플랫폼을 갖추고 요금제를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본 거죠. 똑같이 어떤 기기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똑같았는데 소비자가 사는 것이 제품을 시장에서 제조 제품을 사느냐 아니면 서비스를 사느냐가 완전히 달랐던 게임이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MP3를 전 시장 마켓을 다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MP3 산업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간 거 있거든요. 우리 로봇도 지금 굉장히 많은 트라이들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핀셋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특히 지금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 오늘의 주제인 이 트렌드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비즈니스를 살려나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저 국제미래학회가 지금 그 국회에 있던 연구단체 국회 정책연구회 여야 의원들 30분이랑 그 인공지능 메타버스 포럼을 작년 초부터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관점과 또 법제적인 이런 내용도 다루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이제 포럼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차피 부처는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인이 되고 또 한 번씩은 문화부가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한 기관 업체 라인을 보니까 주로 가전 쪽이 제일 많고 또 IT 업종의 분들, 또 음악하는 분들, 미술하는 분들, 예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로봇 하는 쪽은 없어요. 인공지능 메타버스 포럼에서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 메타버스 관련한 지능법도 만들고 있고, 물론 거기서 이제 같이 해서 발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걸 많이 나누는데 불구하고, 이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니까 우리 쪽하고 별로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저도 이제 굉장히 오늘 느끼면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 로봇 산업과 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영향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산업으로도 엄청나게 클 건데 우리 인공지능 메타버스 포럼에는 어떻게 이런 쪽이 전혀 없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은 부분은 약간 좀 우리가 좀 아직까지도 스마트 팩토리 자동차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게는 기계 산업이다. 기계 산업에다가 소프트웨어 좀 붙이고 뭐 붙이고 이런 정도 생각하지 않는가. 그 패턴을 많이 바꿔야죠. 시소에 지금 가서 보면 메인이 자동차가 돼 있고 메인이 지금 오히려 메타버스가 돼 있고 메인이 AI가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좀
이 로봇 산업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고 전환, 또 그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인 부분도 좀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로봇 커뮤니티도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좀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또 정책으로도 반영되고 또 기업 현장에서 어떤 혁신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